항성, 위성은 알지? 지훈이는 안 와. 지훈아. 어? 야, 이거 배경 지식으로 일단. 야, 항성이 뭐냐? 지훈아, 항성. 어. 행성과 비슷하지만 다른 거. 뭐가 다른데? 여러 뭔가 약간 도는 이게 없다. 돌겠어, 진짜. 자,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태양. 맞지? 그리고 항성 주변을 돌면서 빛을 반사하는 애들이 누구야? 행성입니다. 이해됐나? 그리고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애는 뭐야? 위성입니다. 위성. 일단 배경 지식이 좀 돼야지 그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됐나? 그럼 요 관계망으로 본다면 태양, 지구, 달.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51페그 B. 어린 이름도 어렵게 나왔네. 최초로 발견된 외계의 행성입니다. 행성.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51페그 B라는 게 행성이야. 오케이? 그럼 또 항성도 있겠죠?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항성. 자, 또는 행성이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습니다. 51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시선 속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알겠나? 자, 갑니다. 행성의 존재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자, 그러면 얘의 핵심은 뭐다? 얘 자체를 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겠어? 빛이 약하잖아. 얘가 빛이 세잖아. 어마어마하게 강한 빛을 뿜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발견해서 얘의 존재를 추론해내는 게 시선속도법이라는 거야.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얘가 빛이 세잖아. 야, 외계인이 태양 발견하는 게 쉽겠어? 지구 발견하는 게 쉽겠어? 태양 발견이 훨씬 쉽잖아. 그럼 그걸 활용해서 지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시선속도법이라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럼 정리. 자, 얘는 항성을 관찰해서 행성의 존재를 추론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그렇죠? 갑니다. 그 다음. 자, 시선속도법의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주의 관찰자 포함한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사실은 태양 주변을 도는 애들은 엄청 많지. 지구뿐만 아니라 뭐 목성까지 엄청 많단 말이야. 내가 또 지구학적 지식을 뽐내기 싫은데. 자, 이거 한번 봐봐라.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애들을 땡기고 있잖아. 그러면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일수록 단단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멀어져. 점점 멀어져. 예를 들면 뭐 목성이야.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럴수록 좀 성분이 가스예요. 이거 설명 안 할게. 자, 이거는 상식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요거까지 다 추론해서 계산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지구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해됐나? 자, 갑니다.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총 쏴버린다 진짜.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방금 지금 욕하는데 너 지구가 포기 안 했다며.
지구과학 포기했다고? 아, 왜? 사회문화예요. 너 튀었어? 아니야. 나는 친다고 했는데. 너 뭐야? 너왜 사탕 튀어? 너왜 사탕 넣어? 너가 너야? 너가 그렇게 근데 너야? 항성, 행성, 위성도 모르면 튀는 게 맞다. 그건 맞다. 튀는 게 맞다. 너 튀는 거야? 나 왜? 왜다 나 아직 안 갔어. 너네 뭐 독립운동하냐? 뭐 변절했다고 서로 뭘 진짜 답답하다. 야, 다시 가. 다시 가서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이는 아빠가 아이를 두 손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애를 잡아. 그래갖고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 어지러워. 자,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잘 관찰해 보면 나도 있잖아. 한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야. 나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돌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도를 좀 잡아야 되냐면 자, 요게 지금 항성이야. 항성도 조금씩 돌고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땡기는 행성 있지, 행성. 행성은 당연히 이 주변을 돌고 있어, 이 주변을 이렇게. 이해됐나? 이해됐나? 근데 미리 스포를 하면 얘가 내가 관찰자야. 내가 여기 관찰자야. 사람이야. 이거 보잖아. 얘가 가까이 오면 얘는 멀어져. 이해됐나? 그냥 외워. 그리고 얘가 가까이 오잖아. 그럼 얘는 멀어져. 그러니까 멀고 가깝다가 두 개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돌 때 그렇게 도는 거야. 이해됐나? 이거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너 지구과학도 포기했는데 안 돼. 지금 이것까지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이따 정리 가볼게. 자, 다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때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 있지 얘가 아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빙빙 돈다고 했잖아. 그럼 질량 중심을 딱 잡으면 뭐 이쯤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반지름 여기 딱 점 찍고 여기 반지름 도는 거랑 얘 점 찍고 얘 반지름 도는 게 같은 주기라는 거야. 사이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게 1초에 이만큼 이동했다면 얘는 1초에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한 사이클에 돌아야 되니까 두 개가. 여기에 내가 서윤이를 잡고 돌려. 그럼 서윤이가 1초에 한 바퀴 돌잖아. 나도 한 바퀴 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주기는 동일하다. 자, 됐죠? 그 다음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 더 멀리 위치한 이 무슨 말이야? 말 되게 낫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딱 라인을 그렸을 때 얘가 관찰자로부터 멀리 있으면 얘는 가까이 있다. 이것만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반대로 얘가 가까이 오면 얘는 멀어져.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알겠어? 다시 읽어볼게. 다시.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애를 돌렸을 때 내 질량 중심이 멀어지면 애 질량 중심은 가까이 온다는 거야. 이해되나? 내가 또 가까이 가면 얘는 또 반대편 멀어진다는 거야. 질량 중심이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일단 뭐 이거 어렵네 애들. 자,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돌고 자,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질량 중심을 돕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말.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서 항성 내부에 있습니다. 이해됐나?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는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림처럼 돈다 이거야. 알겠죠?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질량 중심 여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쪽에 위치하면 얘는 이쪽에 위치한다는 거야. 얘가 이쪽에 위치하면 얘는 이쪽에 위치하고.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는 멀고 가깝고가 반대라는 거지. 이해됐나? 서윤아 알겠나? 자, 그다음 힘내고. 자, 그다음 서윤이는 지구가 가 이제. 오케이. 자, 그다음 갑니다.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자, 그러면 시선 속도 정리할게. 자, 대상이 관찰자에게 어떻게 될 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까워질 때가 뭐다? 음수값.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당연히 양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정리. 그 다음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얘는 관찰하기 쉽다는 거예요. 항성은. 자,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자,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그 다음에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서 항성 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알겠죠? 독서 181쪽. 그 다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거 도플러 효과 너네 아니야? 모르지? 이건 이거야. 쉽게 설명해 줄게. 자, 특정 대상과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얘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져. 파장은 하나의 사이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거리 변화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이게 도플러 효과야. 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자 봐봐라.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요거지. 양수로 절대값이 커져. 얘가 절대값이 있어. 얘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대? 파장이 길어진대. 이런 관계인 거야. 이런 거. 이게 좀 밧줄을 이해하면 쉬운데 봐봐라. 내가 여기에 밧줄을 묶었어. 그럼 내가 줄다리기 이렇게 딱 당겼어. 근데 요걸 흔들어. 운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흔들어. 그럼 이게 사이클을 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까이서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 잘 흔들 수 있겠지. 근데 멀리서 엄청 한 진짜 100m에서 흔들어. 그럼 사이클이 겁나 길지.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파장은 길다라는 게 그 말이야. 이해됐나? 그 다음 갑니다.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는 이거죠.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는 파장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짧아지겠죠.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짧아지므로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돌면서 멀고 가까운 게 반대가 되잖아. 그러면서 파장이 멀어졌을 때는 길어지고 가까워졌을 때는 짧아지고 이렇잖아. 이해됐나? 그 다음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습니다. 도플러 분광기를 이용해서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는 1994년 광학 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어. 1994년 마요르와 켈로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세기 이내의 행성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켈로는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야 마요르가 교수지 맞지? 켈로는 뭐 하는 애야? 교수 따까리잖아. 대학원생 이런 거잖아. 근데 교수가 쉬는 동안 켈로가 지금 이거 발견한 거예요.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막 논문 발표하는 거 있잖아. 사실은 그 밑에 애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얘도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맞죠? 자, 이과 애들 대학원 가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 맞죠? 얘 어떻게 얘기해서 야 밤새 별 보면서 했을 거 아니야. 교수는 안신년 해외여행 다녔겠지. 또 열받네. 1995년 1월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인 51페그 관찰했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랑 적색 편이가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계기 이상을 의심했는데 이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 거리에서 4.21 주기로 등속 원운동하는 거죠. 5.1 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 달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켈로는 지도 교수에게 외계 행성 발견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특성 갖는 행성을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지도 교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천문과학계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됐나 봐. 그러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하자 마요르가 생각 바꿨습니다. 그들은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 발견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어서 그동안 고전 행성 생성론에 맞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봐봐. 아까 내가 말했지. 태양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애들은 단단하다니까. 그리고 멀어질수록 목성처럼 가스가 많다 했잖아. 근데 목성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태양하고 가까이에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니까 고전 행성 생성론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 다음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그 중에 뜨거운 거대 행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태양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계에서는 좀 시스템이 다르구나라고 기존 패러다임은 수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까지 요약 정리. 시선 속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건 행성인데 항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추론하는 건데 봐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성이 가까이 오면 행성은 멀어진다. 항성이 멀어지면 행성은 가까이 온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 있잖아. 가까이 오면 파장은 짧아져.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 빛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강력해. 그래서 파장을 통해서 뭐를 추론할 수 있다? 이 항성의 존재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 파장이라는 거는
질량이나 에너지가 클수록 짧거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얘보다는. 그래서 얘를 관찰을 할 수 있어, 파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얘 그러면 이 정도에서 발견됐네. 그러면 그거의 정반대 사이드에 행성이 있겠구나를 추론해내는 게 시선 속도법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이러던 와중에 2009년 프랑스 주도에 코롯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자,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자, 무슨 법이 나와? 통과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통과법. 자, 그러면 이 통과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 방법은 밑에 줄 시선속도법과 달리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냅니다. 자, 얘는 크기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정보가 하나 더 나오지. 시선속도법은 행성의 뭐를 알 수 있다? 질량을 알 수 있다. 그럼 질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나오지만 아까 내가 말했지. 질량에 따라서 파장이 크기가 다르다고. 그럼 파장을 알면 역으로 질량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크기를 알 수 있대. 그럼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봐볼게.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을 통과할 때 행성의 빛이, 자, 여기서 요겁니다. 내가 봐. 내가 이걸 보는데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럼 항성은 여기 이렇게 크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관찰할 때 얘가 여기 있으면 요만큼 가리죠. 그럼 여기서 오는 빛들만 내가 관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빛의 통과량을 기준으로 빛이 많이 통과되면 얘가 겁나 사이즈가 클 거 아니야. 맞지? 그 반대로 얘는 이만큼인데 얘가 겁나 사이즈가 크면 빛이 또 안 통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두 개의 크기를 도달하는 빛의 양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거는 질량은 이걸로 알 수 없지. 이해됐나?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하여 행성의 존재와 반지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렌즈 방법 등이 추가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를 일어났다. 자, 또한 태양계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지. 전형적이라면 목성 같은 가스는 저 사이드에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51페그B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다른 항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 왜? 이 지구 태양계와 같은 이 행성 배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풀이 해버립시다. 자, 볼게요. 1번. 자,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몇 번? 4번이죠. 뭐야,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노? 자, 조금 이따 잡을게. 자, 일단 하자. 왜 4번이냐면 외계 행성의 크기를 알아낸다라고 했는데 크기는 뭐야? 통과법이죠. 그럼 통과법의 장치는 안 나왔죠? 이거는 나왔죠. 무슨 뭐 분광기니 뭐 그런 거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건 단순하게 말장난.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우리가 시선속도법에서 관찰하는 대상은 뭡니까? 항성이죠. 그런데 요 2번에 보면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서 행성들의 시선 속도를 관측한다? 관측하는 건 뭡니까? 항성의 시선 속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추론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보기는 뭐 천문학 이론인 지구중심설, 뭐 코페르니쿠스 이론이고 뭐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쉬운데 1번 보기와 A는 모두 관찰자에 의해서 천문학자들의 사고가 전환된 거다. 맞죠? 그다음 관찰에 의해서. 그다음에 2번에 보기에서는 위성을, A에서는 행성을 새로 발견했다. 맞죠? 그다음에 3번에 보기에서는 야 갈릴레이가 발견했나? 발견한 건 누구야? 누가 발견했어? 지금 이게 논란을 일으켰는데 보기에서는 코페르니쿠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이거 쌤이 아까 강조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림을 또 새로 하나 그릴까?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A 그리고 B가 돌고 있습니다. B가 돌고 있고 여기가 P, Q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O입니다. O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부터 볼게요. B가 P에 접근할 때 자 그러면 요 상황입니다. 맞죠? A는 O에서 멀어진다. 어때? 맞아 아니야? 틀렸죠. O에서 가까워지죠. 이해됐나? 얘가 지금 여기로 왔다라는 것은 얘는 여기로 가까이 간다 했잖아. 맞죠? 요 사이클 돌 때 얘가 A 이렇게 사이클 돈다 했잖아. 그럴 때 얘가 멀어지면 얘는 가까워지고 얘가 가까워지면 얘는 멀어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반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B가 Q에 접근한다. 그러면 B가 Q 여기에 접근한다는 거죠. 여기에 접근할 때 A의 시선 속도는 양수라 그랬는데 여기라면 지금 요 안에 A는 요쯤에 위치하죠. 그럼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죠. 그럼 얘는 멀어지니까 요거는 뭐다? A의 시선 속도라고 했죠? 시선 속도는 양수이다. 그렇죠? 멀어질 때 양수라고 했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밖에 없죠. 이해됐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해됐나? 그 다음에 3번에 B가 Q에 접근할 때 이거 똑같죠? 빛의 파장 짧아진다. 그럼 요 케이스죠. 잠깐만. 그렇죠. 짧아진다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멀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짧아진다. X.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5번 보세요. O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변하면 B의 공전 주기는 2T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봐라. A의 공전 주기랑 B의 공전 주기랑은 똑같다 했잖아. 그러면 A의 공전 주기,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변한다는 것은 A의 공전 주기가 T라는 거지. 그럼 B의 공전 주기는 2T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T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이해됐나? 요거는 막 내신에 나올라나 이거 시험 범위? 모르겠다. 하여튼 나오면 요거는 충분히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의 단어 문제는 1번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186쪽. 자, 열팽창과 관련된 거. 요것도 쌤이 먼저 설명을 할게요. 칠판 좀 지우고.